둘이 연금을 같이 받으면 공무원 연금 받으면 그야말로 그쵸. 신흥 부자다. 신흥 부자. 300 이상. 그렇죠. 그 정도. 네.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들은 막 야단하죠. 그렇지만 제가 한 게 있으니까 공무원 연금은 지금 연금액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막 부럽거나 배 아프거나. 그 대신 고생 무지개 했어요. 아니 우리 그로 봐서는 배 아프지. 그런데 아니 그 잠깐 일단 먼저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는 만 77세. 이름은 정경희입니다. 이름은 이영훈이고 나이는 46년생이니까 만으로 79세. 나이는 78세, 이름은 백영옥입니다. 다들 만 나이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예, 만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 살이라도 깎아야죠. 젊었을 때 그럼 혹시 노후 준비는 다들 하신 편이었나요? 공무원 생활 쭉 했으니까 연금 그게 자동적으로 나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지. 뭐 노후에 걱정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경제적인 그건. 비슷한데 이제 그 공무원은 공무연금이고 그 기업체는 뭐 대개 다 이제 국민연금, 그 퇴직연금 그런 종류인데 한 30년 전에 그게 국민연금이 생긴 걸로 그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까지 도움이 될 줄은 뭐 알 수는 없었지.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 당시에 뭐 좀 다른 데보다는 뭐 대우가 좋았긴 하지만 특별히 뭐 많이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큰 꿈을 가지고 이걸 빌딩을 사야 되겠다 뭐 그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사는데 지장 없는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하여튼 노후도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주위에 이제 우리 친척들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항상 너희들은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내가 느껴본 거니까 내가 약간 부족했던 게 그건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서부터 그 준비를 해라. 지금서부터 한다는 건 늦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그거다. 그렇게 항상 주위에 이제 그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들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연금 가는 거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기글 이슈가 아니었었거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연금 받는 거 없어요. 내가 다시 젊어져 가지고 산다면은 연금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겠다. 노후 준비를.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시 50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딱 퇴직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하나 딱 바꿀 수 있다면? 제 사위 중에 큰 사위가 그 미국인 회사에 지금 디렉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주식에다 미국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퇴직을 할 때 그 주식을 준대요. 물론 뭐 미국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지만 안정돼 있는 가운데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기 때문에 더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별 걱정을 안 하더라고. 그것도 그 아들 지금 뭐 영국에다 유학도 보내고 그런데도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가 배울 점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진짜 잘 들어야 돼. 우리는 만날 잘 들은 줄 알고 그냥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없으니까 좀 섭섭해요. 섭섭해. 그런데 우리 애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결혼도 잘했고 저들 다 잘 챙기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싶고 젊은 분들 열심히 해서 노후를 생각해서 돈 많이 모으세요.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거예요. 우리를 뭐 100세 인생 하는데 좀 우스운 얘기로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들 모으세요. 젊을 때 아껴야 돼. 그 이제 국민연금 그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제 가입을 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9%인가 그랬을 거예요. 4.5%는 본인, 4.5%는 회사에서 이렇게 내주게 돼 있어가지고. 그 이제 퇴직할 때에 받은 금액 그 원금이 4,100만 원이더라고.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연금을 매월 받고 있잖아요. 매월. 그 누계액이 벌써 이거 몇 배가 돼요. 그래서 야 만약에 이거라도 안 들어줬으면은
물론 뭐 안 들어있으면 뭐 다른 걸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제도는 좀 당장 뭐 피부로 느끼기 조금 하더라도 국민연금 같은 거는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연금액이 어느 정도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해도 돼요?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 지금 받고 있는 이 금액도 전체 대상자의 또 하위는 아니에요. 중위 이상이더라고. 지금 15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은 많지. 그게 효자노로 사고 있어요. 몇 백만 원 될 걸. 저희 390만 원. 네. 공무원 연금은 지금 연금액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막 부럽거나 배 아프거나. 그 대신 고생 무지개 했어요. 아니 우리 그로 봐서는 배 아프지. 그런데 아니 그 잠깐 우리 집사람이 그 사실상 교사였어요. 중학교 한 1년 결혼하고 그냥 그만두게 했거든. 지금 엄청나게 후회가 돼. 한 20년만 채웠으면은 채웠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동기들은 뭐 교장 출신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그만두게 만들어 가지고 너무 잘난 척하느라고 그랬어. 잘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생활 거기에 대개는 뭐 그렇잖아요. 여자가 뭐 밖에 나가고 뭐 하냐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살. 집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시댁의 부모들이 다 해주고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내가 받은 그걸 갖고 나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그만두라 해도 나는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애들을 위해서 그거를 많이 저기를 했는데 왜 집에서 그걸 썩히냐. 그래갖고 집에서 다 서포팅을 해줬으니까 나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다 이렇게 대신 남편이 돈을 잘 썼어. 내가 이제 벌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도 하고 남자가 좀 덕을 받지 여자도. 두 사람이 공무원이면 신흥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공무원인 사람들은 정말 좋더라고. 예, 재벌이라 그래요. 진짜 대단해. 재벌. 옛날에는 공무원한테 시집가라 하면 아유 그 월급 받고 어떻게 살아. 공무원한테 왜 시집가. 경찰관한테 가라. 경찰관 미안하네. 아이고 그 월급 받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했다고. 진짜 별거 없었었어. 노후에 이제 살면서 뭔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아니 요새는 퇴직하고 나서도 또 직장 들어가잖아요. 진짜 우리 아는 분은 좋은 데 다니다가 퇴직했거든요. 할 게 없더래. 아파트 경비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열심히 잘 사시더라고. 자기 취미생활 해가면서.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파트 관리 그거 하는 시험도 쳐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젊었다 했을 경우에 퇴직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돼.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딱 퇴직하면 다른 걸로 제2의 직업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아주 계획적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세상 살아가면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많이 모아놨다 하면 그건 할 말이 없는데 부족하면 해야지. 그러고 활동하던 사람이 활동하면 늙어요. 금방 늙어요. 금방 늙어. 다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새벽 3시나 4시쯤 일어나요. 그러면은 아침형 인간이. 아침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양치질도 하고 성경책을 봐요. 그 다음에는 사과 먹고 고구마 먹고 그렇게 하면서 아침 식사가 거진 6시 반이면 끝이 나요. 그러고는 아침 운동을 가요.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 데도 있고 얼마 전에 숲필로 등단을 했어요. 항상 글을 쓰고 있고 연필 스케치를 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군부대 위문도 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꽉 짜여 있어요. 저는 반대로 아침 인간형이 못 돼가지고 옛날 직장 생활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빨리 일어났지만 지금 뭐 그럴 필요 없으니까 저는 보통 한 8시 정도 일어납니다. 자는 거는 한 11시 넘어 자고 있고 지금 은퇴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제가 이제 입사를 두산그룹에 입사를 해서 임원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제 한 35년 정도 2005년인가 그때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하고 제가 이제 운동을 젊었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테니스를 한 20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골프는 그 임원이 되면서 그 시작을 해서 한 40년 정도를 했고 요가를 만 6년을 했는데 건강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제 꾸준히
그 헬스하고 그다음에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빼놓지 않고 지금 하는데 집에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집에 있더라도 하여튼 틈만 나면 운동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었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쉬고 봉사활동, 뭐 색종이 접기라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할머니 데이케어 센터 활동하고 거의 1년도 안 쉬고 계속 쭉 했어요.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 아동 지킴이 활동을 하고 애들이 하교할 때 요새 불량배들 많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좀 선도하고 그다음에 저희 집 옆에가 도서관이 있고 공원이 있어요. 오군공원이 너무 좋은 데예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거기 가서 산책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 다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한 8시쯤 되면 이제 아침밥을 먹고 그다음에 TV에 그 아침마당 프로가 참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이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꼭 보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하루에 계약을 해요. 그거 우리 애들이 엄마는 슈퍼우먼이라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많아야 한 70살로 보이거든요. 미디어의 그런 오해일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뭔가 아프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아닌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큰 운동을 하니까 머리 이렇게 쳐주기 하고 귀 잡아다니고 이 목 운동하고 뭐 어깨 운동하고 뭐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까 병이 올 시간이 없나 봐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운동을 저도 많이 해요. 공원에 가면은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거 쫙 다 하고 집에 와서도 또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도 싹 다 하고 그러고 뭐 이제 나가는 날이 워낙 많으니까 나가서 볼일 보고 배울 거 배우고 친구 만날 거 만나고 또 제가 미술관을 잘 갑니다. 덕수공감이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미술 관람하고 참 좋아요. 거기 가면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또 우리가 수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작품을 써내야 돼요. 또 그거를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써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그러다 이제 불과 한 60년대부터 이제 이 경제 발전을 아주 그냥 급속적으로 발전한 게 그 영향이 우리 그 수명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먹는 거라든지 하여튼 뭐 이 사회 전반에 그래서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 이렇게 또 그 80일 가까이 됐는데도 사회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 여건 자체도 그 좋아졌고 의료 부문도 상당히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도 다 그 고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가 다 어울려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데 좀 다 활력소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난 이렇게 생각해. 조금 있으면은 저 나라 가면 계속 누워 있을 텐데 앞으로 영원히 누워 있을 텐데 지금 살아 있는 동안이라도 하여튼 틈만 나면은 움직여줘야 되고 또 그게 자식들한테도 보이지 않는 그게 하나의 교육이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주위 사람들한테도 또 이게 전파돼서 그런 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대 젊은이들 보면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들다. 왜 이래? 약간 이런 포인트들 없으셨나요? 20, 30대는 그런 대로 요즘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40대, 50대가 문제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는 아주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다고. 요만한 꼬마들이 줄줄이 있는데 쟤들 천진난만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이 쟤들 느끼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거니까 자기 부모들이 얘기해 줄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20, 30대는 조금 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손자도 20대가 있고 물론 내 자식이 40대, 50대가 있는데 내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다른 데 가면은 분명히 다른 얘기 할지도 모른다. 그런 거를 주위에서 보기 때문에 세 사람은 다 비슷한 연대니까 이 어려운 세대를 다 겪어왔잖아요. 그 국가의 존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각자 하고 싶은 거 꼭 옛날에 넌 커서 뭐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뭐가 되라 그렇게는 할 필요 없다. 이게. 그 당시에는 경영학과 출신이
그 취직하기도 좋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즘 생각하면은 하여튼 이공계로 나도 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지금 좀 후회가 되는 때도 있는데 기업체로 가든 어디로 가든 거기다 플러스 경영학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주위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교조의 근본 정신은 그 교육계의 비리,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를 다 파헤쳐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정신으로 들어오기는 참 좋았어요. 좋은 정신으로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점점 다른 데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부정적인 거를 얘기하면서 애들한테 했기 때문에 40, 50대 애들은 그런 걸 듣고 그런 게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50살인데 내가 뭐 얘기하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왜 내가 얘가 그러냐 하고 보니까 그런 선생님들한테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이게 정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물질적인 거는 그냥 뭐 사람은 사는데 정신적으로 내가 어떤 교육을 받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를 어딘가에 두고 살아가잖아요. 젊었을 때 목표는 다들 어디에 있으셨는지가 아직 궁금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애들 교육을 목표로 살았죠. 대학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꼼짝도 못했잖아요. 일단 애들 대학을 보내야 된다. 그게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이제 제가 뭐 굴지에 이제 대그룹의 회사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반듯하게 살면서 우리 가족들을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기본 목표였지. 뭐 다른 특별히 내가 뭐 재벌이 되겠다, 정치가 되겠다 그런 꿈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가정에서는 주부로서 나가서는 애들을 내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너는 요거는 참 잘한다. 너는 참 공부는 조금 해도 참 정직하고 아주 애들을 잘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또 너는 뭐 어떻다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졸업하고 선생님 제가 이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꼭 선생님을 찾아뵙겠다고 부모들도 그렇고 그런 전화가 가끔 올 때마다 참 보람을 느끼고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게 가정주부로서도 그렇고 내가 사회 일원으로서도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세 분이 각자의 그런 목표로 젊은 생활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나니까 혹시 삶의 목표가 좀 달라졌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이게 좀 더 중요해졌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 애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우연히 제가 이제 음악 미술학원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내가 한 11년을 했는데 애들이 정말 잘 따르고 또 잘 가르쳤고 1년에 한 번씩 발표 다 해줬고 합창부도 있었었고 그래서 참 잘했습니다. 나는 그 때문에 내 생활을 찾았어요. 꽃꽂이 선생님도 나갔고 그때부터 하여간 활동을 했었어요. 한데 진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나가고 결석 안 하고. 제가 이제 제일 왕성하게 활동한 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같아요. 그때가 제일 회사에서도 그만한 지위에 있었고 대통령 표창을 그 당시 이제 제가 상공의 날 시민회관에서 받았는데 그런 거가 좀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자식을 갖게 되면 이제 다 결혼을 해서 제대로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된 위치에서 다 일을 할 수 있게끔 되고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가져서 훌륭하게 가는 거 그런 소박한 그런 부분을 하여튼 보람된 거라 보지 뭐 특별히 무엇을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학교 생활, 가정 생활하고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시간적 할애를 못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피아노를 많이 쳤어요. 그래갖고 지인 결혼식에도 웨딩 마치도 해주고 옛날에 음악을 한도 많이 사다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해서 이렇게 합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저도 악기 오카리나도 불고 기회만 있으면 좋은 음악회, 작은 음악회 명동 성당에서 그런 데도 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조언같이 해주실 말씀은 없어요? 그게 조언이라기보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개인주의에다가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자기만 편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또 애를 키우는데 힘들게 돈을 많이 부모들 한 거 봤으니까 돈도 많이 들 뿐더러 시간도 다 뺏기지 뭐 하니까 정신 제대로 된 애들은 안 그래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억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세계적으로 그 출산율이 제일 적었던 나라가 그 당시 프랑스였다고. 그 얼마 안 했으니까 또 일본이 그렇더라고.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냥 세계적으로 지금 0.7인가 뭐 출산율 그렇다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국가가 존재 유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고 국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자꾸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강제적으로 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애 기르는 교육비라든지 또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책 당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지 말고 실질적인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주면은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이 앞으로 끌고 나갈 거니까 그런 거 좀 참조를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 같아. 그러고 내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은 독립하지 말고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지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같이 있으면 부모가 더 힘들어. 진짜 작게는 그 옷 빨아주고 하면서 밥해 먹이면 더 힘들지만은 나가서 독립해서 과연 얻는 게 얼마나 될까? 우리 경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합심해서 살면은 경제도 괜찮은데 전부 따로 각각 나가서 사니 그 돈은 또 얼마가 낭비가 돼. 그것도 그렇고 요새 그렇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50대인데 자기들 처음 직장 들어갈 때는 9시 출근이라도 보통 30분 전에 가가지고 다 정리해놓고 기다릴 때 요새 젊은 아이들 9시 딱 쳐만 들어온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고 퇴근 때도 그렇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더 베풀면 좋지 않을까. 나만 잘났다 하지 말고 협동심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제일이다. 우린 여기서 어쨌든 열심히 해서 살자. 옛날엔 다 그랬거든요. 진짜 그거 들어가면 거기서 진짜 죽든 살든 거기서 살아온 거야. 물론 요새는 회사도 그렇진 않아요. 툭 하면 내보내 하는 그것도 나쁜데 좀 더 융합을 해가지고 단결했으면 좋겠어요. 독립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데 딱 결혼 전까지 계속 살면 글쎄 한 많아야 뭐 6식구 7식구 될 거 아닌가. 아이 오손도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엄마가 또 맛있게 주는 밥도 먹고 그러요리 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왜 툭 하면 원룸에 나가서 그냥 독립한다고 그러다 또 다시 돌아오더라고 또. 그거 뭐 하는 거냐고. 나 그거 진짜 좀 묻고 싶어. 꼭 독립을 해야 되느냐고. 결혼하면 어련히 나갈까. 그러지 말고 자기도 그 사이에 부모 밑에서 돈도 좀 모으고 우리 부모들한테도 말도 좀 잘 듣고 또 월급 타면은 좀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서 요거 오늘 요거 탔어 엄마 아빠 잡수세요 하면 좀 얼마나 정이 나겠어. 그저 잘났다고 삐죽삐죽하고 다니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러다 또 다시 돌아오더라고 또 못 사니까. 그럼 쫓아내버리지. 그러다 모습 또 막 들어와 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거는 우리 때보다 요즘 젊은 애들이 좀 낫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싹싹해. 젊은 애들이 그런 거는 이렇게 저기 해도 뭐 같은 거 하는 건 깔끔해. 이렇게 뭐 미적미적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 아주 철저하게 그런 거 잘 지키고 일 같은 것도 깔끔하게 잘 하더라고요.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고 내가 엄마로서 지켜야 할 도리 본분을 잘하면 아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이제 경험이 좀 풍부한 편이잖아요. 뭐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많이 습득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많이 접하니까 우리보다는 그런 쪽이 이제 월등히 낫다고 봐야지. 그게 만약에 충돌이 된다든지 할 때는 그게 이해 충돌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 그 이해 폭을 좀 가져서 이렇게 해주면은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급속히 발달돼 가지고 언어도 못 하겠어요.
걔네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짧고 막 긴 얘기를 짧게 탁탁탁 하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요새 젊은 사람들 참 예뻐요. 진짜 예뻐. 지금 내가 나이 들어봐. 요새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쁜 거야. 아우, 어쩜 이렇게 이쁠까. 그래, 이쁜 걸 가지고 부모한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응? 부모한테 좀 잘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젊은 세대들한테 한마디씩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떠한 말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근데 이거는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이걸 그 시도 때도 없이 걸어가면서 뭐 계단에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에스카레이터 뭐 젊은 애들이 그래 젊은. 이거 하수구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선생님, 그 사람들 젊어 그래.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도 못해. 에이 근데 특히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좀 심한 것 같아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외국 뭐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진짜 인물은 세계 어디다 내놔도 떨어질 게 아니라고. 요즘 키도 크지 얼굴 다 예쁘지. 근데 그런 예의 범절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잘 지켜주면은 세계 진짜 1등 국가 될 거예요. 그 제일 우리 아시아에서도 우리가 꼭 배울 만한 나라는 진짜 일본이에요. 일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의 범절 하나는 뛰어나다고. 근데 미안하지만 좀 특히 남자들은 별로 안 그래. 할머니들 네. 때를 지어 다니면서 그냥 뭐 아무데나 막 고성방가하고 막 그러는데 꼭 저 여기 내가 이 중국에 왔나? 중국 사람들이 그런 불효가 엄청 심해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칠 부분은 앞으로 진짜 1등 국가 되고 그런 국가 되려면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제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폰 보는 거 줄이고 독서 좀 했으면 좋겠어. 책을 너무 안 봐. 일본 주부들이 1년이면 책을 33권을 본대요. 그러니까 폰 보는 거 좀 줄이고 독서 좀 많이 해가지고 머리에 양식을 많이 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예의 범절도 좋고 뭐 여러 가지도 다 좋지만 요새는 부모를 너무 경시하는 게 너무 심해요. 물론 걔네들이 젊었으니까 부모의 감정을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도 아들보다는 그래도 딸은 엄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해 갖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데 아들은 이건 멋대가리가 없는 거야. 근데 며느리는 또 항상 손님이잖아요. 며느리한테는 그런 걸 기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도 좀 세심하게 부모한테 이렇게 좀 따뜻하게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말 그렇지. 한마디도 그렇고 이렇게 가려운 데를 조금 돈 달라는 긁어주고, 얘기 예. 아닌데. 그렇게 해주면 참 좋다. 그러니까 저 옛날에는 아들 꼭 그 대를 위해서 아들 낳아야 된다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돼 있지만 요즘은 딸만 있으면 그 다이아몬드나 예? 금메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뭐 딴 데서 나왔겠지. 바로 그거거든. 마음이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딸이에요. 이 아들 세 분은 그냥 좀 떨떠름하신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되게 외로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외롭고 하니까 또 자기들도 나이 먹잖아. 그러니까 조금 먼 데 있는 자식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좋다 하잖아요. 맞아. 그러지 말고 그 말이 좀 그것이 자주 나온 거야. 좀 들다보고 우리 진짜 폰 같은 거 뭐 모를 때 자식 있으면 야 내 것 좀 해봐 할 텐데 폰 가게까지 가야 돼. 폰 모르는 거 있을 때. 그럴 때 아유 자식이 옆에 없어 이러네 20분 더 되더라고. 있어도 친절하게 가르쳐요. 우리 아들은 잘 가르쳐줘. 아니 자주 찾아보 안 봐도 좋아. 전화라도 이렇게 아주 그냥 아침 저녁으로 뭐 이렇게 그 부모를 위해서 전화하는 그 자식들도 있더라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 걸 안 보는지 그걸 보면 저 새끼들도 좀 느낄 텐데. 근데 저들도 이제 또 밑에 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걔들도 보고 교육이 그냥-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지. 그게 걔들이 물 흐르듯이 내려가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좀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잘 해드리세요. 안 그러신 것 같아, 이 친구. 말씀을 좀 잘하실 따뜻하게 것 같아. 해주세요. 어머니. 특히 엄마한테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 아니 부모가 꼭 돈을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밤새 안녕이라는 게 옛말부터 있잖아요. 그 노인들은 밤새 잘못하면 아플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안부라도 묻는 거 그게 그 가족으로서 그 부모님들 많이 외로워요.
진짜 외로워요. 오늘 이 하소연 하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외로워. 그래도 그거는-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별일 없어 하면 별일 없어 하지만은 그렇지. 외롭다는 것이. 자식한테 걱정 끼칠까 봐서 웬만하면은 참지. 말 안 하지. 그 며느리는 자기가 내가 며느리로서의 해야 할 본분은 철저하게 하는데 따뜻한 구석은 전혀 없어. 내가 만약에 무슨 뭐 이사를 갔다든가 뭐 하고 그러면 그건 돈을 떠나서 뭐 이렇게 좀 와서 이렇게 같이 삭삭하게 이렇게 하면 딸은 안 그래도 와서 이러는데 며느리는 내가 어머니 이사 갔었으니까 뭐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고 탁 배달해서 딱 가면 끝이야. 그래서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래. 아, 그럼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래. 나 며칠 전에도 횡생 데리고 갔다 왔어.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오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는 잘 데리고 다 해. 지금으로 봐서는 진짜 괜찮아요. 뒤에서 나를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짜 괜찮아. 이게 잘 돼. 자진해서 그걸 잘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그렇게 잘한다니까. 자진해. 따뜻한 거를 긁어주지 못하는 거지. 나도 뭐 천만다행이다. 우리 며느리 잘해. 그런 걸 흡족하시면 참 좋은 거예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각자 자기소개 먼저 이름이랑 나이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68살 조복순입니다. 안녕하세요. 74세 정애란입니다. 저는 58년생 박혜자입니다. 이제 여기 양옆에 계신 분은 저희가 길거리 인터뷰 때 이제 만난 걸로 오늘 초대를 다시 한번 드렸고 좀 더 디테일한 자기소개를 이제 좀 더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41년 6개월 동안 초등교사로서 근무를 했었고요. 대학 졸업한 이후에 한 일은 전부 교육에 관한 일만 했어요. 초등교사로 시작해서 부장교사, 교감교장까지 다서 정년퇴직을 2019년에 8월에 했고요. 교직 생활을 아주 즐겁게 잘 마무리했던 조복순입니다. 저도 40여 년간 교직 생활을 하고 2013년 2월에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기회가 와서 또 교감도 하고 또 공모 교장도 하고 이렇게 그 학교 경영도 해보면서 보람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조그맣게 학원을 차려가지고 그걸 한 1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세 분을 이제 모셨는데 혹시 처음 봤을 때 선생님일 것 같다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이런 거 있어요. 길 가다가 어떤 아이가 이 빵을 먹었는데 이 봉지를 버리고 가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학생 등을 두드려서 학생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하면 주변에서 선생님이었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은 박봉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혹시 그때도 그런 인식이 좀 있었나요? 제가 월급을 작기 때문에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남자 아이들은 엄청 후회하는 거예요. 연금도 없고 자기네가 선택해서 간 직장에서 뭐 50살 부장 되면 나오고 뭐 더 해봐야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많은 공백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썩 내가 잘 갔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은 별로 못 봤어요.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 성격이 안 맞는다고 아예 그쪽은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이 공무원은 그냥 딱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정확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공무원 가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월급이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나를 뭐 엄청 책임진다고 뭐 이렇게 늘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미술을 자유분방하게 하셨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가서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까지 계속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정말 공무원들은 굉장히 성실하세요. 제가 본 공무원들은 책임감도 강하시고 근데 저는 그쪽에 제가 그렇게 합당할까 그걸 제가 못 느꼈어요. 저도 지금도 이제 제가 택하라고 하면 저는 공무원 쪽을 택할 것 같아요. 그 봉급이 얼마다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내 소신껏 할 수 있으면 거기도 승진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돈을 옆에서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뭐 소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직업이 꼭 좋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이제 공무원 연금은 너무 많다. 개편해야 된다. 그런 약간 시기 어린 댓글이 많았는데 지금 연금을 얼마만큼 받고 계시는지. 뭐 저는 액수는 공개하기가 좀 어렵고요. 국가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은 건데 저희는 33년간을 불입했거든요. 퇴직하고 이제 지금 그걸 받는 거예요, 저희가. 33년을 넣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만약 그걸 복리로 계산했다. 그러면 좀 어마어마한 돈이겠지만 지금 이제 국가에서 그걸 운용해서 지금 33년 했던 거를 퇴직한 후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보편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 그렇게 그 과하다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제가 부은 게 있잖아요. 말하자면 달달이 제가 덜 쓰고 이제 그 국가에서 뭐 뛰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거는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들은 막 야단하죠. 그렇지만 제가 한 게 있으니까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잘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300 이상. 그렇죠. 그 정도. 네. 300과 400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정말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그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는 이의는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뭐 그냥 제일 최소 단위를 넣었어요. 국민연금은 최소 단위를 넣고 개인연금을 그 대신 저는 좀 많이 넣었어요. 제가 일할 때. 왜냐하면 노후를 위해서는 또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막 그 뭐 이의 제기하는 건 그분들이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저는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연금을 개편해야 된다. 너무 많이 받는다. 근데 이제 그 반대인 사람들은 그거는 다 낸 돈인데 그걸 니들이 뭐라고 하냐. 실제 이제 교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퇴직한 그 33년 마지막 넣을 때가 그때가 한 달에 78만 원씩 냈어요.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내는 거지 하고 보니까 그 명세서에 보니까 78만 원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뭐 건강보험료 내고 이렇게 냈는데 이제 이렇게 낸 실제적인 그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세요. 그렇게 모르겠죠. 우리는 관심도 없고 예, 그런 그냥 걸 뭐 얼마 했는지 의뢰껏 내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죠. 이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나 또 공무원 연금이나 아니면은 군인 연금이나 이런 연금에 비해서 보통 국민연금이 굉장히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33년 불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내는구나 돈을. 네 그런 이렇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간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들은 남자 선생님, 공무원을 만나야 된다. 끝까지 일을 하니까. 그 정년도 보장되고. 아니 그래서 그 교대 다닐 때 따라다닌 남자애들이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그거에 결론적으로 왜냐면 그때는 그 같은 대학 다니는 애들이 참 남자애들이 좀 그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보니 둘이 연금을 같이 받으면 공무원 연금 받으면 그야말로 그쵸. 신흥부자다, 신흥부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그런 회자 되니까 그때 그 남자애랑 연애를 하는 게 맞았었나? 맞아요. 뒤늦게 이런 생각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경우에 한 번 정도. 아니, 주위에서 이렇게 남편이 저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사거나 공무원이면은 끝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원들은 보통 뭐 요즘에 뭐 50 중반이면 끝나거든요. 솔직히 그러죠.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는 좋아요. 근데 남자는 좀 그랬어요. 왜냐면 융통성 없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요즘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아니 정말로 대학 때 그런 애들이 이제 보니 너무 이 중후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후가 단단했을 때 느끼는 내부에서 나오는 아우라 같은 게 있고 어떤 안정감, 그다음에 이제 그 편안함 같은 게 물론 나이도 있지만 그런 게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느낌을 제가 요즘 그 동창회 나가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진짜 그런 게 있나 봐요. 노후 준비가 이렇게 막 탄탄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느끼는 뭔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시기예요. 우리 퇴직한 사람들은 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매달 국가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책임져 준다는 것을 뒷배가 있다는 거는요. 그거는 이런 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잘 돼야 됩니다. 국가가 잘 돼야 되고 정치가 잘 돼야 되고 예, 모두 이런 부흥기를 맞이하는 게 정말로 제 바람이자 이 세대에 대한 바람이기도 하고 지금 사용하는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뭐 의료비로 나갔던 거,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교제로 나갔던 이런 비용들, 그다음에 뭐 경조사에서 막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치료적인 것들이 사실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보니까 사실 둘만이 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뭐 든다든지 또는 옷을 뭐 매번 뭐 바꿔 입는다든지 또 주거비를 뭐 일정하게 있는데 그 주거비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정말로 많이 드는 비용들은 의료비예요. 의료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퇴직하면서 그 다리에 이제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이제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제가 그 건강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다리가 먼저 무너진 거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런 건강으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비용 중에서 생활비가 아니라 생활비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둘이 먹어봐야 또 그렇고 또 옷도 뭐 많이 사 입는 게 아니니까 그렇고 근데 이제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 못 들어요. 뭐 이런 정도로 그 되니까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만 빼면 의료비가 없다면 그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매우 적정하고 어쩌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소멸해가는 소멸비용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거는 각자 굉장한 편차가 있을 거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전에는 이제 자녀 교육이랄지 뭐 주변에 경조사 이런 것들 또 집안을 챙기는 것들 그 이제 친척들 챙기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런 돈들은 푹 줄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가 이제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크게 다쳐서 하반신 마비 될 정도로 그렇게 다쳐가지고 이제 재활 훈련도 하고 이렇게 그 병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하고 둘이 다 같이 다쳐서 또 이제 병원 생활을 했고 저는 이제 근 1년 동안을 치료에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또 그 쇠로 고정을 시켰다가 척추에 그래가지고 그걸 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 지금 현재 보면 남편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막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도 이렇게 딱 그 뭐 무릎이 아프다 막 어깨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무슨 주사를 맞는데 그게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경우는 건강에 관한 이런 돈들이 날로 갈수록 늘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아파트 이렇게 유지비 이런 것들은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지만 건강 면에서 많이 돈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 그래도 한 이제 350 그 정도의 돈은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혼자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350에서 400 정도 그 돈이 들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그래서 아무튼 의료비에 좀 많이 투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취미 생활도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돈들도 들고 있다는 거. 퇴직하고 그 드는 돈들의 비중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의료비는 뭐 그닥 그렇게 지출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경조사비라든가 여가 활동비가 좀 더 많이 늘어간 것 같아요. 경조사비라는 건 저희가 나이가 이제 많은 나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서 다 해야 돼요. 나가도 저희가 다 내야 되고 뭐 누구를 만나도 저희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여가 활동비는 더 많아졌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취미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출이 많고 저한테는 그게 제일 지금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듯이 뭐 기본적인 뭐 관리비라든가 그런 거는 정해진 거고 그냥 여가 활동비와 저희는 그 경조사비 예를 들어서 애들이 와도 손자 손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할머니니까 돈을 또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도 벌써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벌써 돈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쪽에다가 좀 나가는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세 분은 지금 취미생활 따로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제 늘 취미생활 중에서 글쓰기 뭐 이런 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동호회 지도 받는 거 선생님 모시고 습작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모아서 읽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또 이제 공부하는 게 또 좀 있어서 그거는 취미로 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 있어서 거기 또 사야 되고 거기 또 돈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도 선생님 계시니까 또 해야 되고 시니어 수업 들으려면 거기도 또 수업료도 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취미로 들어가는 여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있고 뭐 개개인으로 틀리긴 하겠지만 그런 지출 비용 중에서 그건 이제 온전하게 저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생활비 중에서 일정 부분은 제가 아주 할애해서 기꺼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좀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듯이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이렇게 걸을까 말까 하는 그런 지경이었잖아요. 하반신마비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랬는데 그게 이제 걷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어요. 또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곡이 2곡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패션쇼를 참가한달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취미로 이제 당구를 배웠어요. 그래서 당구를 시간만 나면 치고 있는 거죠. 저는 꾸준히 운동 많이 해요. 운동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 운동이 만보 걷기입니다. 매일 걷고. 그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행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요. 국내도 다니지만 해외도 다니고 그런 비용도 사실은 퇴직 후에 새로 발생되는 그때는 현직에 있을 때는 방학 때밖에 시간이 없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뭐 이러느라고 그 좀 맞지가 않아 갖고 그랬는데 이제 퇴직하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 비용도 많이 되는 편입니다. 교사 말고 다른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라던가 아니면 나도 젊었을 때 저런 거 한번 해볼 걸 하는 생각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도 그런 꿈이 되게 많은데요. 기자를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기자. 어울리신다. 기자가 정말 하고 싶었고 제가 제일 롤모델로 삼는 거는 종군 기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격변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 알려주는 일 그리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해내는 일 이런 거를 정말 하고 싶어서 제가 정말 오래된 꿈이고 만약에 다시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온다면 저는 그런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다시 이렇게 이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꿈을 가진다면 저는 의사를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전공을 하고 이렇게 그 의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정말 그야말로 그 인수를 이렇게 펼치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냥 치료도 해주고 정말 내가 좀 한가할 때는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오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봉사도 해보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평생을 학생들한테 선생님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정작 내 자녀, 내 배우자한테는 조금 소홀했을 수도 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미안함이나 후회 같은 게 있으실까요? 많죠. 저는 이제 퇴직할 때 그 이제 가족들이 와서 이제 퇴임식을 했는데 나는 우리 딸이 그렇게 이제 집에서 글을 써갖고 왔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정말 섭섭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엄마가 우산을 비 오는 날 가져다 준 적도 없고 졸업식에 와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운동회 하는 날 엄마가 와서 밥 싸갖고 와서 해준 적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그 자기 생각에는
우리 엄마가 계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하니 엄마로서는 가장 최선의 길이었고 자기 이제 엄마의 삶을 이해한다. 또 아이도 키우면서 보니까 이제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글이었는데 딸이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빈틈도 보이고 선생님이지만 조금 어떤 완벽함, 철저함 이런 거보다는 엄마 선생님도 좀 아파. 그래서 선생님도 결근도 할 수 있어. 너희도 아프지. 선생님도 아픈 때가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아픔을 공유하고 어루만져 갔으면 오히려 우리 반 아이들에게 더 따뜻한 선생님이지 않았을까. 너무 책임만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자기 하는 거에 철저함을 강조해서 아이들도 선생님이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다가가기 힘든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뒤늦게 하면서 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 아들들을 이제 아빠가 좀 이제 엄하게 못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하자면 엄마가 더 목소리가 더 크고 또 뭐 또 하지 말으라 뭐 제약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남자애들은 아빠를 보면서 닮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제가 이제 이건 안 된다. 저거는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집에서 제약을 많이 두었는데 그런 제약을 두지 않았다라면 더 자유스럽게 자기들 할 일을 더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도 그런 면에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죠. 저는 딸이 셋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을 저 시기에 맞게끔 걔네 의견도 물론 존중을 했지만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제 의지를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결과 정말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던 걸 못한 아이가 후회를 해요. 왜 그때 엄마 그거 내가 할 때 그냥 더 밀어주지 왜 맞게 했어.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후회를 해요. 그래,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건데 왜 내가 그때 너 그렇게 막았지? 그런 후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남편한테는 좀 다정한 성격이 아니에요. 애교도 못 부리고. 근데 좀 요즘 저 남편이 조금 아프거든요. 좀 더 다정하게 해줄 걸, 좀 따뜻하게 해줄 걸.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좀 선생님이라는 칭호 때문에 좀 불편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그 속에는 어떤 게 내재되어 있냐면은 항상 좀 모범적이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길 가다가 선생님 하면 뒤돌아보면서 아, 나는 선생님 아니지. 근데 늘 선생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강박 같은 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에서 선생님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혼용되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선생님이에요. 그냥 뭐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고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다 선생님의 그런 거로 불리니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 이거 선생님에 국한되는 일은 아니었구나. 너무 그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네. 그래서 좀 자유스럽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언어의 한계에서 느끼는 어떤 개념적인 거에서 조금 혼란스러웠긴 한데 역시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거가 늘 내가 이런 거죠. 이게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고 지나가지 않은데 그냥 가도 상관은 없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딱 서 있다가 파란불 켜지면 가야 되고 사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가 이거 쓰레기 버리고 휙 버리고 가면 기어이 쫓아가서 너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본인이 가는 한계 같은 거를 규정 지으며 살기 때문에 좀 불편하진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갖고 있어요. 저는 또 이제 옆에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진짜 요즘에 모든 분들이 다 선생님이에요. 말하자면 좀 편리하게 부르기가 쉬워서 그렇게 불러지겠죠. 그런데 정말 그 선생님이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호칭이 뭐 누구 교장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그 호칭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는 그 전직이었고 지금 현재는 내가 그 직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구태여 그렇게까지 부를 필요는 없다 하고 제가 이제 넌지시 말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그 선입견이 있고 또 옛날에 그 생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교장 막 그렇게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뭐 책임감이 좀 느껴지고 뭔가를 이렇게 좀 잘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세 분들 요새 좀 삶에 좀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고민이 있다면 여전히 건강이 제일 고민이고요. 건강을 해야지만 이제 뭐 이게 생활이 탄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관절 쪽에 다 이제 별로 튼튼하지 못하니까 늘 생각 속에 그 건강에 대한 생각이 많은데 제 친구가 맨날 야, 너 건강 염려증이야. 그거 너무 염려하는 것도 그거 자체가 또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이 제일 관심사고 건강만 하다면 이라는 전제가 되게 많이 들어서 건강이 제 1순위로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염려가 제일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건강이나 이런 면에 고민이 없어요. 근데 뭐가 약간 고민이 되냐면 제가 땅이 있거든요. 한 3년 전까지는 너무 잘 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하고 주중에도 가서 이제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작년부터 제 농장에 가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가다가 이제 한 달에 1번 정도 가니까 이게 막 그냥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요즘 좀 고민이 요즘에 막 새로운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가도 그냥 우리가 찍어가지고 해야 되고 또 스마트폰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또 관공서 가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밝고 젊었을 때 그런 것들 더 많이 알아놨으면 지금 빼먹고 사는데 이거 자꾸 배우려니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또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더 배워보자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게 좀 후회스러워요. 더 일찍 좀 더 공부 좀 해놓을 걸. 새로운 그런 세계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더 해놔서 좀 빠릿빠릿해질 걸. 그건 있습니다. 만약에 딱 퇴직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바꾸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으실까요? 우리가 그 오래 사는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다. 그래서 사실은 퇴직 이후의 시간들도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드시 돈에 관계된 어떤 그 나의 뭐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생각하면 이제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제가 지금 7년째인데 저는 그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걸 좀 배워두고는 싶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쓰임이 오래 가는 것들, 쓰임이 오래되는 직업.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시를 쓴다거나 뭐 리포터를 한다거나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거를 익혀서 자격증을 따서 내가 늦게까지도 그런 봉사와 기여를 같이 하면서 물론 돈이 된다면 더 좋은 일이고 그런 걸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계들을 좀 배우는 일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요. 저는 만약에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은 제가 그냥 그 시간이 하라는 대로 또 뭐 정해진 뭐 규칙도 없이 그냥 그때 맞춰서 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라면은 정확히 제가 정해서 내가 5년 후에는 이쯤에서는 이 정도를 하겠다. 그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정해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효율성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테크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나 아니면 이것만큼은 그래도 이후에 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버킷리스트라던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여전히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 시집을 냈었어요. 문단에도 등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를 쓰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제 그 2016년에 시집을 냈구나. 그런데 그 시집을 보면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좀 더 잘 썼어야 되는데, 좀 더 다듬었어야 되는데, 주제가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정말 앞으로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제가 정말 원하는 거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만족하는 글을 잘 써서 내 무덤 위에 아 정말 글 괜찮아 하는 시집을 한 권 또 딱 올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다양한 활동도 했고 정말 그렇게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자서전을 써가지고 이렇게 남겼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가족들과 더 많은 그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같이 뭐 물론 외국 여행도 좋겠지만 국내 이쁜 곳들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재밌게 서로 이렇게 지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하다 못한 그 그림 공부를 더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작은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싶고 그게 두 가지가 지금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신 5060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퇴직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퇴직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거 생각만 하다가 퇴직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제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상에서 있다 보니까 좀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허리를 많이 다쳐가지고 이게 뭐 제대로 나서지는 것인가? 제대로 잘 걸어 다닐 것인가? 이런 생각이 앞서서 정말 앞이 암담했어요. 그런데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아마 퇴직을 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보다는 퇴직 전에 여태까지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을 세워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갖고 가는 그런 시간들을 미리서부터 퇴직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앞으로 저희 후배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 퇴직해서 살아가려면 일단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뭐 많이 해가지고 여유 자금을 내놓고 또 그것과 동시에 또 내가 퇴직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이렇게 합치가 되면은 노후를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퇴직 전까지는 보통 아이들의 결혼 문제랄지 학업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또 내가 낳은 아이들이 제2의 인생을 또 사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퇴직할 때쯤에서 저 같은 경우는 두 아이 다 결혼을 시키면서 또 제가 또 아픈 거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서 퇴직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퇴직이 그냥 밀리듯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퇴직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퇴직이 다가오는 후배들이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가를 잘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미리 그러니까 그냥 떠밀려 가듯이 오는 퇴직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래서 퇴직을 내가 즐겁게 맞이했어. 이제 퇴직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새 삶이 왔어. 이렇게 맞이하는 좀 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가면 그냥 떠밀듯이 오는 이런 퇴직은 아니지 않을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